새정치에 대해서 가까운 데서 들으니까 가슴에 와닿고. 신화적인 사람이에요. 이 안철수의 신화는 다시 써줘야 된다. 오늘 만나서 보니까 말씀도 정말 잘하세요. 왜 토론을 잘하시는데 왜 국민들이 잘 모르냐. 위선에 속아서요. 선을 못 알아보면 안 된다. 내공도 굉장히 깊어지신 듯한 느낌을 제가. 정치적으로 도약을 할 일만 남지 않았을까.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반문이 반문하다 뭐 이런 주제로 오늘 안철수 대표 유튜브 채널 안박싱하고 대깨문에서 반문으로 방향을 바꾼 우리 유재일 TV의 유재일 평론가하고 국민의 그 의사고시 합격한 걸 두고서 기생충이 분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서민 박사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오늘 또 약간 안타를 쳤어요. 그죠? 코로나19가 무슨 밤 9시 이후에만 움직이는 야행성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딱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입니까?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합니까? 우리나라 그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주먹구구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밤 9시에 영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19가 진짜 야행성이냐? 네. 밤 9시 전까지는 자고 있다가 9시 이후에 활동하는 거냐? 예. 그리고 또 보십시오. 지하철에는 저 안 사는데 무슨 헬스클럽에만 살고 카페에는 사는데 음식점에는 안 살고 이런 기준들이잖아요. 제대로 된 기준으로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들을 바꿔야 된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두 분이 의사입니다, 참고로. 네. 이 두 분은 의사기 때문에 신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폐쇄하고 거기만 저 그냥 치료를 하면 다른 데로 전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역 감염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은 안 맞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적인 기준을 두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가? 뭐 네. 보통 정원의 30%. 네. 그 다음에 또 이 방 안에 뭐 10명만 들어온다고 해도 구석에 다 10명 모여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밀접도인데요. 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테이블 간의 거리 이런 것도 정해주고 여기 환기가 중요하니까 그런 환기 밀폐 시설.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보면 밀집, 밀접, 밀폐도를 기준으로 삼고 이것만 지키면 뭐 영업해도 좋다. 사실 그런 게 과학적이죠. 코로나19의 대처 방법이 정부가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활동 인구들이 전부 위축되어 있고 지금 특히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죽으나 아니면 가게 망해서 죽으나 똑같다. 그런 절규를 어제도 들었습니다. 네. 이태원에 갔는데요. 네. 거기 보통은 그 저녁 7시에 가게를 열어서 자정 넘어서까지 한답니다. 근데 9시에 문을 닫으라니까 그거는 뭐 손님 안 오죠. 그러니까 영업 정지 명령으로 받아들인대요. 참담하죠. 내가 방역을 잘하니까 질문이 없죠. 그때 있잖아요. 기자들이 한 문도 안 썼어.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원래 웃어주는 게 예의인데 너무 안 웃기고 코로나를 가지고 농담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다 이러는데 뭘 잘했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방역 모범국가 하면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네. 대만, 뉴질랜드 이런 데거든요. 네. 거기는 아예 무슨 1차 확산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바이러스들도 잘 이렇게 차단해서 지금까지 잘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신도 빨리 계약했어요. 우리보다 더. 백신 문제 나온 게 가슴이 아프네. 예, 저는 가슴이 터집니다. 재보선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대권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이제 야권이 죽느냐 사느냐, 과연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안철수 대표와 여러 가지 좀 이런 궁금한 이야기들을 다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재인 친문하고 굉장히 가까우셨는데 이 친문하고 이렇게 악연이 됐어요. 지금 보면. 드루킹 전에 그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신화를 부시겠다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철수 신화는 없다 뭐 이런 책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 책을 썼던 사람이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이 친문들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박홍팔 씨예요. 네. 근데 그 박홍팔 씨가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쌓아놨었는데 돌아가시죠. 네.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를 거기서 서프라이즈 멤버였던 드루킹이 그대로 들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조직원들, 전공 뭐 이런 사람들이랑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심할 때는 하루에 4,000개씩. 그러니까 트위터, 블로그, 페이북, 커뮤니티 이런 거를 해서 게시판에 글을 4,000개 정도를 쓰는데 그걸 이제 별의별 게 다 뭐 이제 그때 뭐 누구의 아바타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퍼뜨리죠.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악연이자 뭐 약간 불법성이 있는 그런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표한테 어쨌든 대통령 후보를 양보하셨지 않습니까? 그 후에 뭐 어떤 경로로도 고맙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기억이 없네요. 왜 양보하셨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나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서로 교착 상태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여론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고민이 정치한 지 2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처음 대국민 약속을 그걸 저버리면 그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네. 저 생모와 가짜 엄마가 아이가 자기 거라고 하니까 반으로 자르려고 했잖아요. 네, 생모가 양보하죠 거기서. 예,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시장을 또 나오시려고 하는데 또 단일화에 또 덫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걷고 있잖아요. 네네. 제일 어려운 길을. 네. 뭐 정치할 때 제일 편한 길이라고 하면 거대한 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정치를 하면 보호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재들도 많으니까 뭐 사람들이 떠날 일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가 한국 정치를 바꿔달라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전이 명예가 더 높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권력 가지고 제가 휘두르고 싶어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권력이라는 거는 일을 하는 도구라고 정말 진심으로 믿고 하는 사람이라 처음에 불러내주신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생각에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언론사 기자분이 저한테 지금 저 나름대로 제3지대에서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고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하루 지나가면 오.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10년 버틴 게 기적이라니까 이 판에.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룰 생각이십니까? 저는 단일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된다. 우선은 야권에게 너무나 힘든 싸움입니다, 사실. 서울이 야당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민주당 세력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서울의 한 정당이 이렇게 강고한 조직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보시면 25개 구청 중에서 24명의 구청장이 민주당, 110명의 서울시 의원 중에 101명이 민주당, 네. 그리고 작년 총선에서 49명의 서울시 국회의원 중에서 41명이 민주당입니다. 올해 보궐선거 그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네.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는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일하다 보면 8시까지 집에 못 가요. 굉장히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조직 그래서 선거가 조직 선거가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조직은 거의 대한민국 정치 사상 가장 강한 조직입니다. 상대하죠. 거기다가 또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죠. 3월 달에 백신 접종쇼, 재난지원금. 예, 그리고 재난지원금쇼, 와, 뭐 이 시진핑 방한쇼 이런 것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권이 단일 후보를 뽑아서 여론조사상으로 10%, 20% 앞서 나가는 경우에도 실제 선거는 박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간절함과 제1야당의 절박함이 만나면 단일 후보를 뽑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재난지원금 그 선거 중간에 주는 건요. 이건 정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깊어요. 이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나서야 돼요. 일단은 그 나라 돈으로 황금 살포하는 거죠. 그죠? 선거운동하는 거. 선거 기간 도중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갑자기 100만 원 준다 그러고 실제 돈은 선거 끝나고 줬거든요. 예, 끝나고 신청받은 걸 했죠. 예. 항상 선거 하루 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 회담이 열리고 선거 직전에 그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네. 그걸 보면 진짜 얘들이 선거 그냥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는 알 수 있는데 이번에 또 정부민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단일화라는 게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안 대표님한테 불리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 아니, 저는 어떤 방식이든지 좋다고 그랬어요. 후보들끼리 모여서 대국민 서약을 하자. 그러니까 서로 페어플레이를 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다 끝까지 당선될 수 있도록 돕자. 대국민
국민 약속을 하면 대중 정치인이 그거 어기고 다시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네. 어떤 단일화 방식도 다 수용하겠다. 얼마 전에 저 뭐 제안을 했던 게 사실은 그 본질은 실무 협의부터 시작하자는 거였어요. 꼭 필요한 게 합의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왜 우리는 단일화 후보를 뽑는가? 단일화의 목적을 합의를 해야 돼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단일화의 방법.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그 단일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진정한 그 서로 힘을 합하는 단일화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당선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도 그 정신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모든 후보나 야권 전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박원순 그 전 시장의 정책하고 그 안 대표님의 그 정책, 서울시를 놓고 봤을 때 이 정책하고 가장 차별화된 점은 어떤 점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습니다. 시장 당선되면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서울 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거기서 하는 일은 지난 9년 동안의 서울시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새로 뽑힌 시장이 전임 시장이 했던 거 모두 다 중단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합리적도 아니고 네. 9년 동안 그걸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성과가 있는 것은 계승해야죠.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고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부동산 문제 아니겠어요? 부동산이 그 공급 자체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부보다도 더 앞서서 막은 그런 경우들 때문에 거의 지금 다 중단됐죠, 지금 거의 다. 지금 그렇거든요. 재건축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막았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만 최근에 다녀온 사직 2지구 같은 경우에 서울 중심가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지붕이 완전히 무너진 폐가부터 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노후 주거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전임 시장의 문제는 모두 다 일괄적으로 서울 전체를 그냥 환경 미화를 한 거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금태섭 이분도 좀 그렇고 사회가 저렇게 다 안 좋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변명할 거 없이 사실 가장 큰 거는 제가 부족한 탓 아니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어려운 길을 계속 걸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같이 있던 정치인은 사실 본인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 고생되는 정치를 하는 건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길로 가면은 그게 같이 따라오기는 좀 힘든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처음에 거대 양당과는 차별화된 길을 걷다가 한 번은 거대 양당 중에 한 당을 한번 개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합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동대표를 했는데 네. 그때 한 절반에 해당되는 분들은 바깥에 남으셨어요. 안 들어가겠다. 그게 굉장히 힘든 결정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또 거기서 제가 있다가 이 사람들은 도저히 바꾸기가 불가능하구나. 그걸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지금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을 저는 그때 알고 그때 나올 때 민주당에서 탈당할 때. 네, 민주당에서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그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남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저는 어려운 길을 가다 보니까 선택해서 생기는 건데 제가 그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저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큰 당 중에 하나의 정치를 시작하고 계속 거기에 있었으면 아마 사람들 떠나고 그런 일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의원님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요 주사파 듣고 없으면 못 버팁니다. 양념질당에서. 주사파란 말 자체가 이념적인 낙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양념질하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 대단히 무섭거든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양념질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막 양념 전복이 돼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더 버티면서 조금씩 이렇게 닦아내서 눈은 이렇게 보여요, 이제는. 네. 그런 느낌인데 그 양념들 비판들 중에서 제가 부패하다거나 제가 막말한다거나 제가 성추행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한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 사람은 뭐 정치적인 평가는 둘째치고 뭐 그래도 저 좋은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저는 그건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 같은 바보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위선에 속아서요. 선을 못 알아보면 안 된다. 김종인 위원장님한테도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민주당 비대위원장 아니잖아요.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요즘에 김종인 대표도 좀 쓴소리도 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하시죠. 뭐. 서울시장 선거라고 하면 야권에 있는 후보들은 서로를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비방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하던 지지자들이 마음이 상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단일 후보가 뽑힌다고 한들 그 사람은 선거에서 집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권이 승리를 해야죠. 저는 모두 다 그런 마음들 가지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뭔가 이게 좀 우리랑은 좀 다른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똑같습니까, 지금까지 제일 오래 했던 게 영업입니다. 장사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술 먹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수금하는 거. 아, 그러니까 오히려 물건 파는 거는 물 팔겠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 같으면 V3를 일반 사람들이 사지를 않아서 대기업에 납품했거든요. 네. 근데 6개월을 지나도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그 결제권자 집 앞에 밤늦게 찾아가요. 밤 11시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 걸 그냥 붙잡고 돈 달라고 상상이 안 되시죠? 내일 회사 오면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가면은 6개월 어음을 끊어줘요. 근데 직원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오는데 직원한테 그 어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음 깡을 합니다. 네. 저 1990년대 중반이라 보통 저 예금이 이자율이 높았어요. 네. 보통 그 2배 되는 선이자를 떼고 은행이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주니까 진짜 전체 돈 중에서 푼돈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그 피눈물 나죠. 네. 내가 저 회사에 자금만 있으면 6개월 기다렸다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살았어요. 뭐 고생 모르고 자랐으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지 않냐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렇죠. 그 질문이에요, 사실. 그러면 저 실례지만 그 수금 해보셨어요? 어음깡 해보셨어요? 그거 안 해보신 분은 제 앞에서 무슨 인생 경험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밑바닥에서 박박 끼었습니다, 저는. 근데 윤석열 총장 이분은 물론 만나보신 적은 같이 밥 먹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아니면 뭐 저 작년부터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워서 저는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들도 많이 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야권 지지자분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다가 그분께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정치인들이 그걸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치인이 아닌데 저에게 시민들의 많은 기대가 모여서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 열망이 식지 않길래 왜 이런가. 그건 한국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이 커서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 정치가 뭐가 문제일까? 저는 3가지 정도가 그냥 상식적으로 떠오른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사익 추구, 부정부패 정치. 그거 저도 굉장히 싫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2번째로는 패거리 정치. 그러니까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런 건데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지금 그것 때문에 예, 지금 그게 여기도 지금- 친문에서 지금 반문으로 온 거예요. 지금. 3번째로는 왕처럼 군림하는 정치, 국민들 위해서, 기업 위해서 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감옥 보내고 그 3가지가 저는 이런 거를 바꿔달라는 이런 열망들이 이렇게 저같이 정치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모였구나.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익 추구가 아니고 공공을 위한 봉사라는 정치로 다시 돌아가고 패거리 정치가 아니고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정치, 그게 실용 정치거든요. 중도 정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분림하는 정치가 아니고
어떻게든 그 기반을 만들고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처음에 정치에 뛰어들 때 정리가 되어 있던 게 그거고 설명하는데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새정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듣는 얘기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설명 능력이 부족하구나. 계속 쉽게 하는데 계속 모호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결국은 저 기득권 정치 논리더라고요. 뭐 부정부패 정치를 계속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걸림돌, 눈에 가시 같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폄하하는데 이 정치에서 보시면 저는 입이 하나고 그쪽에 입이 100만 개니까 일반 사람들은 제 소리는 잘 안 들리고 100만 명이 모호하다고 하니까 제 설명 안 듣고 모호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이미지 조작 수법들이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다가 지금 빠졌죠. 예, 정치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명예를 얻으려고 정치한 건 아니라니까요. 안철수 대표가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뭐냐 도대체 보통 이렇게 오해를 해요. 중도라고 하면 정확하게 중간에서 뭐 둘이 합해서 2분의 1 이 점에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중도는 어떤 고정된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먼저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 때 보수의 해법이 맞아 하면은 보수적인 해법을 가지고 풀고 네. 또 어떤 분야는 진보적인 해법이 맞아 그러면 진보적인 해법으로 풀고 그리고 또 둘 다 지금 시대에 뒤처진 그런 해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게 중도거든요. 즉 중간은 없습니다. 중도는 보수 아니면 진보 계속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아니면은 그러면 새롭게 그걸 만드는 것. 그게 사실은 실용 정치의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좀 더 붙이면 동태적 균형 감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움직여야 돼. 운동하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럼요. 예. 이게 이념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자꾸 그걸 좌파 우파로 한쪽으로 몰아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더 큰 비극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이념 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외국에서도 보면 이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왔습니다. 보수 이념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점진적인 개혁을 하는 방법을 찾아왔어요. 보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점진적인 움직였죠. 개혁이 보수주의자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안 맞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진보정당, 보수정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얘기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과학성이 그죠? 결여돼 있어요. 예, 과학성도 결여돼 있고 선과 악으로만 보니까 합리성을 거세하는 정치죠. 안 대표님은 지금 정치를 일로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솔루션을 찾는 과정으로 보고 사실은 중도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좌우 정당들 보면은 정치를 상당히 이권으로 보고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면은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10년 전에 안철수 대표와 지금은 제가 볼 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난의 길도 많이 겪으셨어요. 그 내공도 굉장히 깊어지신 듯한 느낌을 10년 전과 지금이 내가 완전히 지금 변한 게 있는 건지 뭐가 변했는지 당 대표로서 거의 모든 전국 선거들도 다 지휘해보고 전국 선거의 후보들로도 나가보고 당내 경선들도 여러 번 했죠. 이제 정말 압축 경험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게는 제 초심이죠. 처음에 제가 새정치하겠다는 그건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그 정책의 방향들도 지금도 변한 게 없거든요. 뭐 정치가 뭡니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의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선거에서 이기면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게 하고 그런 거에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바꾸겠다는 초심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하고 그걸 이제 진압을 하고 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걸 알았거든요. 정치인으로서의 정치력의 정점은 큰 당이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정당을 창당하고 그 정당이 교섭단체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정치력의 정점입니다. 저는 지금 3김 이래 뭐 거의 그 다음 규모로 38석을 만들었고요. 네. 지금 살아있는 현실 정치인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력이 부족하다? 그것도 사실 저는 이미지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떳떳해요. 의사로서, 그리고 IT 전문가로서, 또한 그 벤처기업 경영인으로서,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서울시를 제대로 정말 미래로 가는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정말 서울이 자유 창의 도시, 그리고 글로벌 선도 도시, 또한 청년 행복 도시, 정말 이런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게 지금 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동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긴 터널에 이제 절반 온 셈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고생하면서 지나온 기간만큼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정말로 잘 버티려면 정말 정부에서 유능한 정부가 돼야 돼요. 서울시부터라도 모범적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 방법 바꾸고, 그리고 정말 첨단 스마트 도시로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어느 곳에 수도관이 먼저 터질 확률이 높은지, 어느 집이 화재가 먼저 날지, 어느 길이 정말 블랙아이스 빙판이 될 확률이 많은지, 이런 걸 미리 알아서 재난 예방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왜 요즘 어디 서울에서 화재가 안 나지? 왜 요즘은 수도관이 안 터지는 거야? 나중에 알게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지금 다른 도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왜 서울이 안 하고 이렇게 저기 환경미화하고 벽화만 그리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도시 만들고 싶어요. 오늘은 그 안철수 대표를 모시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